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은 신년 특집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KBS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매주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실물로 보면 세상 귀여운 최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비평 끝판왕이죠. 강유정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공개 방송을 한 번 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저는 지난해 공개 방송 때 엄청 떨었던 그 기억이 아주 네. 엄습했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진짜 많이 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네. 확실히 그 방송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 아나운서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는 여기 오면서 정준이보다 환호성이 덜 나올까 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쳐보셨네요 여기. 네. 아니, 아이고, 다 아쉽네요. 최욱 씨 팬만 오신 거죠? 이거 박수 한번 해볼까요? 서로 죽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정준희 교수님은 어떠세요? 작년 공개 방송이어서 이번 두 번째 공개 방송 직접 이렇게 시청자분들 얼굴 뵈니까요. 사실 중간에 한번 또 공개 방송이 있었잖아요. 약간 작은 걸로. 그때는 정우성 씨가 오셨는데 오늘 못 오시거든요. 흥행을 못 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욱 씨는 네. 그 사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잖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350분만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는데 작년에도 오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분들 때문에 이만큼이 또 기회를 잡지 못한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게 당첨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어떻게 당첨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좀 기회를 좀 제공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 두 번 오신 분들도 계신데 출연자 가운데 오늘 이제 처음 함께 하시는 분이 또 강유정 교수님 아니겠습니까? 네. 어떠십니까? 두 번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처음인데요. 사실 시작 전에 더 두근거렸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다른 의미로 더 두근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 6시부터 와 계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즐거운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2020년 신년 특집 공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19년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발자취를 돌아보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오늘 첫 방송고 그리고 다만 그 사람이 국가 걱정하시는 끝났어요 뒤에 지금 현 그렇게 적인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이와 같은 프로가 계속해서 최근 조선일보 기자들이 사주 이 오너일가를 비호하려 했다라는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가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이 상당부 일치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정준희 교수님이 직접 다녀온 목포 투기 의혹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이 한순간에 손해왕 타운이 돼버렸다는 거죠. 어민 신문의 절반이 화지로 나간다는 거예요. 계란판으로는 값은 많이 가긴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수가 유지돼야 광고주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행자 논란만 남은 KBS 대통령 특별대담 무엇이 문제? 한마디로 KBS의 실력 없음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검찰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를 정답 맞추기 하는 것에 대단히 가깝다. 전통적 우리가 관행이라 부르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라는 거를 다시 물어야 된다는 거죠. 조선일보가 지난 11일부터 공정성 잃은 지상파라는 기획 기사를 연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번 8구 개각의 최대 관심 인물은 역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용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과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집단 사고와 국민들 목격한 국민들의 사고가 상당히 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커졌습니다. 마음가짐이 쓰셨을 것 같아요, 이명성 기자님. 사과를 드리고 싶다. 기레기였던 저를 용서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못했다. 언론 이거 개혁해야 합니다. 언론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언론의 시선과 의심해보는 태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저는 MBC 파업하면 여러분 가장 생각나는 인물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용마 기자, 해고 무효 소송을 벌이던 중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건 간단해요.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게 딱 하나로 뭉쳐져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게 민주주의예요. 시각을 분명하자, 누구의 관점에서 쓸 것이냐. 그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기레기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네, 2019년 저널리즘 토크쇼 제2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해오는 미디어 비평을 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오늘 신년 특집,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인 만큼 훨씬 더 센 비평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비평하는 혹은 비난하는 그런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셀프 비평을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네. 참 의도나 의미는 참 좋습니다만 이 괜한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 회식 자리에서도 이제 좋은 취지에서 야자 타임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다 원수되거든요. 오늘 괜히 그 감정만 상하는 건 아닌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저 두 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에?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일단은 요즘에 제가 최근에서도 어떤 일간지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봤는데 그 반성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리플렉션이라고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반성을 하려면 거울을 눈앞에서 바짝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금 거리를 두고 봐야만 보이는 건데 언론만큼 반성을 잘 안 하는 권력기관도 드문 듯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거리를 두고 잘 안 보는데 저희가 먼저 한번 자기 반성이라는 걸 거울을 들여다보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겸허히 한번 매도 맞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정 교수님은 방금 이제 반성이라는 말씀을 써주셨잖아요. 근데 그 반성의 어의 안에 뭔가를 사과하고 잘못한 거 얘기하고 이런 뭔가 질질 짜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건 정확한 의미는 객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의 순간이고 자기 객관화를 하려면 사실은 성인이 돼야 되거든요. 2년을 맞는 지금 스스로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의 성장의 과정을 돌아보는 그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끼리 이제 그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두 분을 저희가 또 모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들이 아까 잠깐 만나봤는데 이를 악물고 칼을 갈고 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데요. 두 분을 한번 모실 테니까요. 여러분 박수는 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만큼은 저희 편이 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김동훈 기자는 현직 기자 만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언론 단체인 한국기자협회 회장입니다. 회장님은 저널리즘 토크쇼제에 처음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 첫 출연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열혈 애청자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저녁 때 방송을 즐겨봤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기자협회가 188개 언론사에 10,000명이 넘는 기자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자의 신뢰가 유사일에 가장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국민들이 시청자나 독자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자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로 기레기 대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레기 대표가 오늘 제의를 비판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자들이 많이 오해받는 부분도 있어요. 잘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점들은 좀 부각이 안 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가혹하게 비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역비판을 좀 하려고 나왔는데요.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여기 나오신다는 것을 주변 기자분들도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떤 뭐 이렇게 지령 같은 거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령은 없었고요. 다음 또 재선하셔야죠. 이제 임기 시작했는데 무슨 대선을. 건강한 비판을 하러 나왔고요. 뭐 저도 사실 한겨레 신문에서 미디어 담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체 비평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예, 사실 1988년에 한겨레 신문이 창간됐을 때 본격적인 매체 비평을 처음 했던 게 한겨레 신문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언론이 언론을 감싸고 보호해주고 서로 이제 카르텔이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서로 덮어주고 했었는데 그것을 처음 들춰냈던 게 1988년에 한겨레 신문 창간하면서부터였고요. 저도 사실 그 미디어 비평을 해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출입처에서 만났던 기자를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상당히 그 어려운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열혈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혼자만 나오신 건 아니니까 말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지금 허수아비처럼 서 있거든요. 우리 김준일 뉴스탑 대표님. 네. 그 뉴스탑은 뭐 하는데요, 일단? 예, 팩트체킹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뭐 팩트체킹 기사만 쓰지는 않는데요. 팩트체킹을 전문적으로 좀 많이 그 기사들을 쓰고 있고요. 원래 저는 이제 전에 경향신문에 입사를 했고 좀 경향신문에 다니다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미국에서 저널리즘 박사 과정을 했고요.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좀 다른 저널리즘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뉴스톱이라는 회사를 지인들과 함께 만들었고요. 뭐 이런저런 방송에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제작진이 저한테 나와서 비판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BTS 팬클럽에서 한 300명 모이시고 제가 와서 지금 BTS 비판하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인데 간곡하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애정이 있는 분이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과거에 페이스북에다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좀 비판하는 제 개인 포스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애정을 담아서 썼는데 그게 아마 그거를 보신 분들이 아마 인상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고 오늘 최욱 씨, 우리 최욱 황태자께서 아까 전에 여기 대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런이 필요하다. 세게 비판해달라. 그래서 이건 최욱의 함정이구나 지금 오늘.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제가 사실은 이 비판 전문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TBS에 가서 뉴스공장을 비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뉴스공장 제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비판을 했고요. 그 전에 뭐 한겨레에 가서도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있어서 오늘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빌런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덕훈을 부를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는데 두 분이 용기 내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두 분에게 따뜻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은 기자분들이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거를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출연하면 바로 기레기가 되더라. 네. 그러니까 애정 어린 마음으로 오늘 좀 지켜봐 주셨으면 아무리 세게 비평하더라도 네, 받아주시는 그런 마음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정말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신 만큼 따가운 시선들도 참 많습니다. 제이를 향해 누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제이를 향한 불편한 시선들 그 내용 먼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비평 이어가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 비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이걸 최대한 의제로 넓혀가지고 불만을 조직화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의 행동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식일 거라는 거죠. 언론에서 재생산된 데를 일단 묻고 싶어요. 정말 잘못된 근거를 사용해서 2차, 3차 보도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훨씬 더 엄격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어준 씨 말로 그쳤다라는 거죠. 종이신문을 애완동물 배변판이나 택배 완충지 그리고 습기 제거지 등으로 사용하라고 퇴근 신문을 그렇게 팔더라고요. 확증 편향을 넘어서서 거의 이제 표적 보도까지로까지 이어지는 기사들로 좀 사설 같은 경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단담에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요. 정파성을 뛰어넘어서 일종의 집단 사고가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판에서 자기들이 현실을 구성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사고들이 있고 이것이 국민들의 사고하고 충돌해요.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향한 불편한 시선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분 기자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는지 네,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이 보수 매체부터 진보 매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인데요. 굉장히 좀 그 시선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2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기자가 있는 반면에 좀 굉장히 그 불쾌하게 생각하는 기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매체 비평 프로그램의 숙명이 아닐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미디어 담당할 때 매체 비평을 해봤지만 기계적 균형을 위해서 보수 언론은 뭐 감싸고 진보 언론은 비판거리를 더 찾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을 진보와 보수의 어떤 프레임으로 나눠가지고 보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매체 비평은 참과 거짓, 상식과 비상식의 잣대를 들이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만이 좀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설사 보수 매체에게만 좀 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매체 비평 프로그램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준일 기자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일단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그 밝히지 얘기는 이제 않는 더 안 하세요.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제가 사실은 2003년에 미디어 포커스 KBS에서 처음에 만들어서 2008년 정도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의 끝나면서 이제 사라졌는데 굉장히 팬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언론계는 상호 비평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게 제 평소의 생각이고 그런 거를 앞장서서 했던 것들이 KBS에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어떤 장점들에 대해서는 정말 뭐 인정을 하고 이제 항상 응원을 해왔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비판의 지점이 있는 부분들은 있고 제가 아까 전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기에 저도 이제 뭐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간다고 했을 때 많은 그 기자들이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나가면 기레기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저널리즘을 다뤄왔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당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너무 가혹한 잣대로 또 들이댄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불편한 시선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뭐 틀렸다 옳았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시선들이 실제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좀 더 잘 조화롭게 좀 극복할 수 있느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제작진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강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회장님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기자들도 존재하고 불쾌한 시선으로 보는 기자들도 존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따뜻한 쪽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다들 눈치를 보세요. 아니 여러분 너무 눈을 세우고 지켜보니까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따뜻한 쪽이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희가 지금 그 영상으로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편향적이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특히 뭐 정권 편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바깥에서 합니다. 바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되고 또 보수 언론 신문을 통해서도 지면을 통해서도 저희가 마주하게 됩니다. 제이는 편향적일까? 중앙일보는 지난 2019년 11월에 이틀에 걸쳐서 3개의 기사를 통해서 제이를 비판하기도 했었죠. 미디어 비평은 없고 편파성만 있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그 근거로 삼은 것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여의도 연구원이 올해 방영된 2019년 방영된 저널리즘 제이의 38회분을 전수 분석한 결과였다라고 하면서 이틀에 걸쳐서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를 두 분도 보셨을 텐데요. 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일단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중앙일보도 저희 한국기자협회 회원사고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저희 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국기자협회 회장으로서의 그 발언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먼저, 근데 저도 기자로서 기사라면은 기사의 그 필요 요건이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일단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전수조사에 이른바 그 로데이터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름이 많이 언급된 순서를 뭐 조국 전 장관 271회, 노무현 전 대통령 139회 이렇게 숫자는 있는데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뭔지가 안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제이를 비판하면서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이 전수조사를 한 주체를 보면 여의도 연구원이잖아요.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연구소예요. 그리고 조사를 한 그 의원도 자유한국당 소속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좀 독자들이 봤을 때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좀 중립적인 인사라든가 뭐 오히려 반대쪽의 인사가 조사를 했다면 좀 설득력이 더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사의 가장 큰 그 필요 요건은 반론이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해명이나 반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이 쪽 제작진에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번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 이 기사는 조금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선거 때 중앙일보 기자표는 다 날라가겠네요. 네. 우리 김준일 대표님은 편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언론의 공정성과 편향성이란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까지 변해왔고 특히 요즘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제 공정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거를 방법론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양적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계적 균형을 이제 그쪽에 한쪽에서 기계적 균형이라고 비판을 하지만은 양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실체적인 어떤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 대해서 편파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비교적 양적 균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 학자분들이나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뭐 김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사는 로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측에서 요청을 했지만 받지를 못했다고 제가 들은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이제 그런 비판이었고요. 다만 이제 그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 공정성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쪽에서는 언론 전체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보수 성향의 목소리가 더 많기 때문에 진보 성향을 이 내부의 프로그램의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므로써 이 전체 언론의 판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거기에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은 보수 쪽에서는 지금 진보 편향이라고 얘기를 전체 판 자체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언론사들 뭐 지금 굉장히 보수 유튜버들만 우대를 하고 너무 자유한국당 내부에 적대적인 지금 언론들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지금 굉장히 불리한 그 언론 지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는 굉장히 좀 숙제, 언론인들에게도 숙제고 저널리즘을 공부하시는 학자들한테도 숙제고 독자들한테도 좀 숙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냥 생각하실 때 저널 토크쇼 제의를 보면서 편향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편향되게 보일 만한 방송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매체 비평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커요. 근데 이를테면 이제 이 검찰과 기자의 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좀 일부분의 그런 기자들이 있죠, 분명히 기레기로 불릴 만한. 근데 이것을 너무 일반화시켜 가지고 모든 기자들이 좀 그렇게 보이느냐, 이렇게 좀 그럴 때는 좀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이를테면 굉장히 건강한 기자들 많고요, 또 좋은 보도 쓰는 기자들 더 많은데 물론 이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부 그렇지 못한 기자들을 비판을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진짜 너무 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이 좀 우리 기자들의 이미지를 너무 좀 추락시키는데 좀 안타까운 그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두 분도 그래도 우리가 비판을 당하고 있지만 말씀을 한마디씩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이 들었던 얘기, 이제 방금 김동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자 개개인을 봤을 때에는 선량하고 굉장히 의무감도 가지고 윤리적인 기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만, 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그 윤리적인 기자들이 정말 영원히 변치 않았던가라는 질문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편향성 얘기를 하면은 저는 좀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리는 비평 프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텍스트가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99대 1 정도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향성 자체가 이미 비평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편향성이 약간 부차적으로 나온다는 문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평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준을 가져야만 하는 건데 바이어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기울어져 있고 약간은 좀 각이 진 겁니다. 그런 각들을 갖는 것들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편향성을 가지되 자신의 논리로 어떻게 얘기하느냐의 문제가 있겠고, 그러나 편향성이 과도하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는 나머지 하나의 편향성이 옳고 그름의 문제까지도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말씀하셨던 기자 개개인의 악마화 문제를 좀 우려하는 기자분들의 목소리 이해합니다만, 저는 이건 약간은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보여져요. 가령 교수들 중에서도 정말 나쁜 교수 많고요. 의사 중에 나쁜 교수 많지만, 나쁜 의사 많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듯이. 제가 최근 봤던 조선일보와 그리고 KBS 공영노조에서 썼던 편파성에 대한 글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거기서도 편향적으로 느꼈던 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제 비전문성을 얘기하면서 영화 평론가라고만 저를 언급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문학평론도 하고 영화평론도 하고 컨텐츠학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애당초 저의 비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호명을 한 거예요. 제 사례를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편향적일까요?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고 사실에 위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끊임없이 가려져 있지 않은 하나의 각도를 계속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고 그걸 편향성으로 비판한다면 저로서는 새겨 듣되 그래도 그 고집을 꺾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기 욕하는 것만 기억하고요. 네, 자기만 방어합니다. 참 이기적이에요. 제가 최욱 씨 것도 기억하는데. 아, 제가 얘기하지 마요. 전수 교수님은요? 네. 저는 이런 이제 비판이나 어떤 지적을 들으면 이제 원래 기분이 나쁘고 서운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서운하거나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할 만한 얘기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라는 걸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자면 학자들이 논문 쓸 때 논문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이른바 그 피어 리뷰라고 하는 걸 거칩니다. 굉장히 가혹한 비판을 받아요. 비판 받고 나면 잠도 못 잡니다. 근데 그 심사위원 누구야? 라고 멱살잡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너희는 나한테 이런 비판을 했어? 이렇게 안 합니다. 왜?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고 그것이 나의 어떤 것들을 더 높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영화비평, 문학비평 다 아시지만 사실은 소설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문학비평가고 감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영화비평가고 주방장이 칼 들고 죽이고 싶어 하는 게 음식비평가예요. 그 심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비평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역할을 나누고 그다음에 바라보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왜 기자 집단에게는 유독 부족할까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마디 짧게. 그러니까 짧게요? 긴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한 15년 전에 법조 출입을 한 적이 있어요. 검찰 출입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뭐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방을 찾아가면서 다니면서 뭐 티타임도 갖고 또 저녁 때 술자리 같은 데서 이제 기자들 4-5명 메이드해가지고 저녁 자리에서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제2프로에서 전문 공보관제를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칼럼이 실렸어요. 요즘에는 그런 티타임도 사라지고 공보관을 통해서 브리핑하는 것만이 사실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깜깜이 수사라고 하죠. 깜깜이 취재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좀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보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칼럼은 기자들이라면 굉장히 좀 공감했던 칼럼이었어요. 조선일보 칼럼도 그랬고 경향신문 칼럼도 그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말길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정보를 많이 얻어야 그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그 말길 자체가 차단된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칼럼을 썼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취재가 불편하니까 검찰 탓으로 돌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리고 또 정보관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정말 결코 동의할 수 없었고요. 요즘 과거와는 달리 법조 기자들이 뭐 서초동 기자실에 앉아 있다 그래서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깜깜이 취재가 맞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은 답답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 검찰이나 정치권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흘려주는 거죠. 그러면 과거 같으면은 언론이 우월적 위치에 있었을 때는 그 정보를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정보는 우리 필요 없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매체도 다양해졌고 또 정보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걸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구조적 문제까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던 논란이 있었던 방송들 가운데 아마 9월, 10월에 방송됐던 8월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 조국 정국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비평한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해당 방송 내용을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 자체에 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데
기사거리가 될 만한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도를 많이 해버리거든요. 조선일보가 지난 6월 13일에 기자 칼럼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쓴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죽여놓고 하는 수사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피의 사실은 수사기관의 일방적 의심이다. 흘러나가면 당사자 인생을 파탄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쏙쏙 들어오죠? 조선일보가 사실 기사를 잘 써요. 또 그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약간 그 타이밍이 조금 우리와 안 맞아서 그렇지 아주 기사 잘 씁니다. 정치를 법이 판단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법 중에서도 검찰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판단하려고 하고 그거를 언론이 마치 보증해두시 해주는 것이 이 준법적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비법적 또는 비정상적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다. 검찰이 어떤 방향에서 수사를 하는지가 정답이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인터뷰 대상의 말 속에서 이 부분에서 검찰이 아마 이렇게 의혹을 느꼈겠구나라고 그 정답을 추론하는 게 언론입니까? 네, 지난 2019년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다뤘던 조국 정국과 관련된 방송 내용들 저희가 한 7회 정도의 이 조국 사태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짚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김준일 기자도 이 방송을 보고 뭔가 비판할 지점을 제대로 찾았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제1을 예, 제가 1년에 이제 방송들을 보고 제가 페북에 이제 글을 썼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그 자막으로 나왔는데 일단 7번 중에 6번을 조국을 다뤘어요. 조국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그 언론이 과몰입돼 있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자체가 지금 과몰입돼 있는 거 아닌가 조국 사태에 저는 그 지점을 얘기를 한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명히 이 아까 전에 제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편향성에 대해서 그 말씀드렸던 게 이제 조국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현재 진행형이고 정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여기를 다룸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좀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됐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이 조국 사태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여줬는데 예를 들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했지만은 그거를 조국 수호라는 것과 등치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에 가는 사람이 20대가 없었다, 30대가 없었다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근데 상당히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한마디로 메타 비평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자체도 비평 프로그램이지만 이거 자체도 저널리즘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보수 언론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자체도 저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그 잣대에서 봤을 때 이게 공정하게 제대로 지금 세심하게 다뤄졌느냐라고 분명히 비판하는 분들이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불끈. 이게 슬슬 긴장이 좀 풀리나 보네요. 막 얘기를 하시네 이제. 저도 사실 그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를 다룰 때가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조국 인물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는 녹화 때마다 아픈 척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우리 그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심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네. 정준희 교수랑 우리 김덕훈 기자랑 거의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긴 말은 짧게 만들 텐데요. 뭐 길게 말한다고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학자로서 나중에 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계속해서 이 사태를 들여다볼 겁니다. 제 석사 논문이 91년도를 쓴 논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김준일 기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뒤에 가서 봐야 확실히 명확한 상이 보이는 사건인 거는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확신하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언론의 보도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같이 올라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앞게 지적받아 마땅한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언론들이 쏟아냈던 거의 동일한 정보들, 그다음에 그 동일한 정보의 근거 없음에 대해서 다른 정보나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물을 만들어내는 행동이었던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균형 잡기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단지 다른 사실과 다른 정보를 더 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우리가 저널리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차적인 것은 사실은 그 저널리즘 행위에 대한 비판이 일차적인 우리의 이제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실었던 것은 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이 사건은 학자적으로 제대로 짚고 제대로 규명해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진행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결정할 때는 조금 고민을 했지만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아니,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 왜냐하면 저희는 조국 관련된 기사를 쓰는 그 내용들에 대한 비판이지 조국에 대한 비판이나 조국에 대한 지지나 이런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객관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6, 7회를 하더라도 이게 과하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밖에서 비칠 때는 마치 저희가 조국을 옹호하는 그렇게 비춰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평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비평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저널리즘 KBS의 안에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저널리즘을 수행을 하는 또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비평을 이렇게 뒤에 떨어져서 하는 거가 모두에게 다 이게 인식이 공정하게 되느냐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편파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언론계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다수가 그랬다. 생각보다. 매우 소수의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아니면 조선일보나 특정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렇게 불편함을 느꼈다라면은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는 그러면 대응을 할 것인가 고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제작진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은 이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한마디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그때 지금 자료 화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읽어낸 거는 기사의 겉에 흐르는 텍스트가 아니라 서브 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사 밑에 흐르는 내용들, 이거는 무엇이다, 어떤 태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준희 교수님과 제가 그리고 다른 패널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여러 차례 나온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텍스트가 굉장히 만연했지만 아무도 그 서브 텍스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언론 매체가 좀 드물었고, 그리고 저는 비평이라는 게 언제나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그 서브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일종의 자기 윤리와 자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른 주관을 가지신 분들에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서브 텍스트를 읽었던 분들에게 편파적으로 비칠 수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저도 들어요. 그러나 읽지 않는 것은 일종의 책임에 대한 방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전 다시 그 시간을 돌려서 다시 한번 의제 설정을 하고 방송을 녹화하고 얘기를 한다면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이게 저널리즘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널리즘 비평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널리즘 행위인데 저는 심지어 오락 프로그램도 저널리즘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에 근거하느냐 아니면 사실을 재구성했느냐의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시 말하면 저널리즘적 효과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저널리즘 효과를 가진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어느 쪽에든 편이든 뭔가 힘을 실어준다거나 뭔가 이쪽으로 더 이렇게 쏠리게 만든다거나 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로 혹시라도 오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저널리즘 행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결과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어느 쪽으로든 어느 가치로든 뭔가가 힘이 쏠리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필연입니다. 그 필연을 거부하겠다? 저는 존재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 사실 그 언론사 내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공통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장관 개각을 하거나 할 때 검증팀을 꾸려가지고 비판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근데 이것이 이 정권이 바뀌고 현 정권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까 전 정권의 날카로웠던 비판의 칼날을 왜 현 정권에는 제대로 들이대지 않느냐라는 또 젊은 기자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과도하게 들이대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는 언론이라면은 의도성이 있었을 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했을 때는 정말 위험한 기사가 되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그런 언론들도 존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레기 소리를 들었던 것이고요. 상당히 그렇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큰 이슈를 정진희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을 뭐 후대의 평가로 남겨두자라고 언론이 또 우리 쓰지 말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이고요. 가장 큰 국민들에게 좀 기자들이 가장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아마 조국 전 장관 기자회견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이 됐어요. 이를테면 뭐 제가 지금 한국기자협회 회장이지만 한국기자협회 소속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좀 뭐 그런 제안도 받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가 거절을 했던 것인데요. 좀 그게 실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제되지 않은 매체들이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좀 돌출 발언 내지는 좀 튀려고 하는 그 발언들이 나오면서 뭐 생중계됐죠 그게.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기자들이 정말 저질 논란까지 일으켰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김준일 기자님 뭐 더 덧붙이죠. 예,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이제 지금 약간 혼돈의 시대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한국 저널리즘의 신뢰도나 영향력 조사가 매년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시사인, 하나는 시사저널, 하나는 한국기자협회. 그래서 시사인은 일반인 대상, 시사저널은 파워 엘리트라고 하죠. 오피니언 리더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기자협회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해 시사인에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1위는 손석희 JTBC 사장이 했고요. 2위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2위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고 3위가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였습니다. 그리고 5위가 정규재 펜앤드마이크였어요. 예. 그 시사 저널 파워 엘리트들이 이제 뭐 오피니언 리더들이 꼽는 거기에도 1위가 손석희 사장, 그리고 2위가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2위 김어준, 3위 방상훈, 4위 유시민, 5위 김대중, 김현정, 주진우, 김주아, 정규재, 양승동. KBS 사장님이 10위밖에 못했습니다. 예. 이제 뭐냐면은 자 최욱님이 저널리스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욱님은 작년에 이어서 질문이. 나 이용하지 마요.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준희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저널리스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시민 알릴레오 이사장이 저널리스트입니까? 근데 파워 전문가들이 뽑은 4위에 꼽혔고 일반인들이 뽑은 2위에 꼽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널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혼돈의 시대에서 혼돈이라기보다는 급격하게 재구성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최욱 우리 황태자를 저널리스트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저널리스트 됐는데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또 새롭게 저널리즘을 구성을 하고 이 객관성이나 이 얘기했던 아까 전에 뭐 그런 방식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결이 달랐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를 좀 평소에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어떻게 사인 한번 해드려요? 아니 우리 김동훈 기자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출연자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정부를 비판했을 때는 언론에 박수를 쳐주다가 이번 정부를 비판하니까 야유를 보내냐? 이런 형식 논리 방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답해보세요. 제가 조금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의 시각을 제 기억으로는 개인적인 강유정의 기억으로는 정권 말부터 봤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 있었을 때나 그 외의 사건에 펜도 안 들고 들어가서 멀쩡히 대통령을 쳐다보는 기자의 모습도 저의 머릿속에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론 마치 영화 1987에 나오는 기자분의 용기로 세상이 바뀌었던 것처럼 또다시 언론을 통해서 세상이 한번 바뀌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모두 그 전 정권, 지난 정권에서 기자들이 언제나 워치독 역할을 하면서 권력 감시 역할을 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반대로 그때 네. 못해서 지금 그때 선배들이 너무 못해서 우리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권력 비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세우는 건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권력이 어떤 하나의 되게 단일체, 특히나 이제 어떤 행정부로 대표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은 상당히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 비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판을 하는 만큼 예를 들면 칭찬을 그만큼 더 해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되게 이렇게 뭔가를 꼭 이렇게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서 굳이 비슷하지 않은 것들을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서 물타기 하려는 되게 논리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전 되게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알아요. 예를 들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보다 실제로 높지 못한 어떤 순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문제는 이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전에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저는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큼지막한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득권이 타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득권의 타파와 사회개혁을 위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각자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단순히 현재 정부는 비판하지 않고 과거 정부는 비판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건 너무나 낮은 수준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자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늘 재밌네. 왜 자극하고 그러세요? 이거 참을 겁니까? 이거 참나요? 다음 재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참겠습니다. 참아. 내부 비판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 맞는 말씀입니다. 예. 저널리즘 토크쇼즈 저희를 향한 따가운 비평 겸허히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편향적인지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지 정파적인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나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김동욱님? 뭐 이미 다 정해놓고 마치 즉흥적으로 하는 것처럼.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요. 조작하지 마요. 네, 그럼 3개 불러주세요. 도와주세요. 의외로 방송 못하죠. 방금은 알잖아요. 올해도 망했어. 올해도 망했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실 텐데 좀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미리 또 질문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려다가 들켰는데요. 첫 번째 김동욱님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요? 네. 일어나서 건방지게 앉아 계지 마시고. 자, 본인 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구에서 언론을 공부하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언론이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법이나 신문법 제일 앞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게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서 언론이 활동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언론을 제일 먼저 배우면 말하는 것들이 언론은 불평부당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언론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분노에 휩싸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론의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런 부분이 심하게 나타나는 게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 조국 보도 말씀하셨지만 제2라이브 51회를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거기서 보수 언론인과 보수 정치인이 저널리즘 토크쇼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주제였는데 그 비판이 정말 옳은 비판이었나 아니면은 정치인과 언론인이 이해를 같이 해서 정치 비평을 하고 있다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상당히 그런 불편한 목소리, 시선을 보낼 때 앞으로 어떤 그 불편한 목소리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정치인과 언론인, 어떤 정당을 떠나서 정치인과 언론인의 어떤 불편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제도적 장치나 변화가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연자로 모신 게 아니고요. 네, 질문자라는 점 다시 한번 주시시킵니다. 네, 뭐 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뭔가 다 받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참 아유 저 사람 하나 때문에 뭐야 질문이? 마지막 질문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네, 그것만 하실까요? 하면 네, 일어나셨어요. 예, 네. 마치 처음인 것처럼. 네. 지금 학생이신 거죠? 예. 네, 짧게 가자. 짧게. 그러니까 51회에 나왔었던 정치인과 그리고 언론이 이해를 같이 하고 있을 때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뭐 장치나 뭐 제도가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질문을 다 듣고선 답변을 하는 게 나을까요? 예. 네, 네. 의견도 주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저희 방송에 대해서 편파적이냐, 뭐 편향됐냐 이런 의견도 말씀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그렇습니까? 의견도 듣고 네. 그다음에 질문은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자, 다음 이문진님 어디 계신가요? 이문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이문지입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네. 너무 편향적이야. 목소리 톤이 바뀌셨어요. 저는 제이가 편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비논리적인 편향성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이의 편향성은 비판을 받았을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응수가 가능한 건강한 편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깜짝 놀랐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다입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분입니다. 나 센 비판이 올 줄 알고 조마조마했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임정혁님.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소개 좀 하시고요. 네, 네.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온 임정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가치에는 공정한 미디어와 그리고 약자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건별로 자주 국방 등 약간 가진 가치들이 현 정부의 기조와 일정 부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편향됐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기계적 5대5 중립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고 그 가치를 반영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현실적인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은 언론이 비평할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가진 그 가치를 토대로 언론을 비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상대방의 가치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기자님
의견도 먼저 듣고. 예. 그게 아니라 내부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들으시면서 감동을 받았다더니. 감동 강요? 예, 제가 그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정영님 마지막에 질문 주신 분의 시각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일부 소개해드린 그 시각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하셨지만은 현 정부의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널리즘 자체의 비평 프로그램으로만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자체도 저널리즘의 한 그 수행으로서 한다라는 거고, 이제 뭐 틀렸다 맞았다라기보다는 이 균형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작진이 좀 많은 숙제를 안게 됐다. 여기까지 굉장히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갈수록 섭외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제작진한테도 뭐 잠깐 들었지만은 어려워지는 이 현상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다양한 사람들의 반론을 들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이거를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내부 제작진들의 지금 고민이, 여기 나오면은 일방적으로 매도된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안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당 그 꼭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지금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주셨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 짧은 식견입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제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관점이나 가치관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뭐 가령 뭐 기사 거래, 가짜 뉴스 이렇게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한 비판, 또는 논리가 맞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일관성이 없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해왔지, 어떤 뭐 철학이나 가치관에 대한 비판까지 우리가 함께 했었던가, 그런 좀 의문은 듭니다. 좀 도와주시죠. 제가 한마디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네. 하려면서요. 그러니까 이 뭐 언론학의 가장 기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언론은 100% 중립일 수 없고 100% 객관일 수 없거든요. 이를테면 일면의 사진을 뭘 넣을 것인가? 뭐 예전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일면 사진, 전두환 사진 계속 넣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판단을 요구합니다. 일면 토부 무엇을 할 것인가, 의제 설정부터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그 언론을 그 신문을 만들고 방송을 뉴스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제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어떤 의제를 설정할 것인가부터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급적 정파적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죠. 근데 정파적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아실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 제작진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 알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적 중립으로 간다면은 이 프로그램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잣대를 들이댔을 때 문제가 더 많은 쪽에 메스를 가하는 건 맞고요. 저쪽 뭐 이쪽도 뭐 억지로 찾아내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준희 교수님이 저희가 매주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비평을 해왔는지 짤막하게 제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정준희 교수님께만 매번 부담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제드, 정준희의 제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준입니다. 작년에는 최욱은 저널리스트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고, 지난 1년의 과정 동안 그래 맞아 저널리스트야라는 걸 확인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뭐 작년처럼 어떤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의 제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밝히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회를 관통하는 비평의 원칙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평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널리즘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라고 하는 거,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널리즘 비평은 두 개의 관찰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사회라고 하는 현실이 있으면 저널리즘은 거기에 대한 관찰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현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채를 쳐서 그중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을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저널리즘은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생략된 현실들이 있을 테고 탈각된 것들이 있을 테고 비틀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의 저널리즘은 투명하게 사회 현실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널리즘에 대해서 그 저널리즘이라는 현실을 2차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게 저널리즘 비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수집된 사실들이 무엇을 집어넣고 무엇을 뺐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혹시 있었는가, 거기에 어떤 가치관들이 투영되었었던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관찰은 모두 맹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보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는 자는 자기가 보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 없기도 합니다. 좀 더 짧게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한번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녀져 있고 그 비평의 과정에서 첫 번째 관찰의 관점이 드러나게 되고 두 번째 관찰 역시 또한 관점을 지니기 때문에 그 관점은 세 번째 관찰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름의 저널리즘을 비평을 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저널리즘은 굉장히 많은 비평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지만 저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데올로기 내지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은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게 사실은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너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달라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식입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건 저널리즘이라는 장르, 이것도 하나의 문예적 장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형식적으로 구축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육하원칙을 지니고 있고 사실의 토대를 두고 있고 의견의 구성에 있어서 논리성을 따지는 것이죠. 탁월했는가라는 문제를 던지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윤리입니다. 윤리는 도덕과는 좀 다른 말로 이 직업 세계가 스스로 선언한 자신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표방된 원칙과 실제 실행 사이에 얼마만큼의 격차가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 저널리즘 비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는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한쪽의 관찰은 저널리즘의 현실이죠. 이른바 타사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안에 KBS라고 하는 자사가 존재하고 있죠. 그 뒷배경으로 존재를 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는 2차적인 관찰이기 때문에 자사 비평에도 전혀 어떤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는 그렇게 하고자 굉장히 노력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사 비평에 비해서 자사 비평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외부 패널들은 좀 더 객관적인 또는 좀 더 타자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기자라는 분들은 이들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사 비평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른바 유체 이탈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의 비평은 어땠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향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사실은 편향, 공정성 이런 식의 문제들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고요. 오히려 관점을 지닐 때 비평이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을 때 두 가지 편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 확증 편향.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나 윤리나 논리가 혹시라도 그것에 더 맞는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던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반성의 여지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부정 편향입니다. 모든 저널리즘의 편향 중에 제일 중요한 편향이 사실은 부정 편향이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든요. 나쁜 이야기를 즐깁니다.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관심 가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널리즘이 지나치게 부정 편향돼 있다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확증 편향과 부정 편향 부인할 수 없는 정치적인 편향 이전에 저는 가장 중요한 편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평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저는 3가지 단계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제, 상대성. 우리는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두 번째, 교호성.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됩니다. 비평과 비평이 만나고 저널리즘과 저널리즘이 충돌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을 찾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와 형식과 윤리의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을 합니다. 당신들이 표방했던 윤리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윤리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가치는 충분히 타당한 가치인가? 우리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는 형식적으로 탁월한가? 그 대상은 결국 구조와 행위와 내용으로 지목됩니다. 일반적인 비평은 대부분 내용이에요. 텍스트 비평으로 함몰되는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 내용을 만들어내는 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습을 짚고자 했습니다. 관습이 내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건 그 배후에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또한 짚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구조가 어떤 관습들을 만들어내고 그 관습이 결국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와 굉장히 다른 행동들을 만들어내는가, 그 내용이 왜 문제가 생겨버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목하고자 애써 왔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 지향과 우리가 틀린 행동들을 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준희 교수의 제드, 제의를 관통하는 원칙 함께 하셨습니다. 언론의 구조, 행위, 내용에 대한 비평. 끊임없이 저희는 그 부분을 비평해 하면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추구해 나가겠다. 이런 다짐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김준일 기자와 김도훈 기자는 정준희 교수님의 변명? 자기 방어?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에 대한 방어인데 일종의.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 제드가 끝나고 대체로 다 박수를 쳤는데 두 분만 아주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자꾸? 불만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자, 쏟아내시죠. 이래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야. 체육 씨 때문이에요. 이렇게.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정준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 원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 원칙이 계속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만 이제 그 구현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짜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거는 그러니까 못한다라는 보다는 정말 기술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좀 헤쳐나가길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그 팩트체킹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팩트체킹은 기계적 균형, 소위 말하는 양적 균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당시 공화당 후보가 매우 기자들한테 불만을 강하게 표시를 했어요. 왜 나만 그렇게 팩트체크를 당해야 되냐. 그래서 기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팩트체킹을 당하는 거다라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보수 언론이 더 많이 등장하느냐. 보수 언론이 잘못하니까 더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양적 균형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김도훈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절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되고 불평부당하게 가야 되는 길에 간다. 다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언론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기존의 언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주체들이 언론으로서 저널리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에서 2번째 내지는 4번째 영향력 있고 강한 언론인이라면은 이 알릴레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널리즘의 원칙이 비판의 잣대가 한 번은 가야 되지 않느냐 동일하게. 근데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너무 관습적으로 지금 제작진이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김동훈 기자님.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매체 비평의 그 어려움을 좀 말씀해 주셨고 또 저도 동의하는데 특히나 이제 자사 비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몸담고 있는 한겨레 신문사도 1988년 창간 때부터 매체 비평을 해왔지만 자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 스스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는지에 대해서는 또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 제의도 마찬가지인데
변명거리는 다 있습니다. 제작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신문 제작할 때도 뭐 다들 이유는 다 있어요. 이를테면 서초동 그 법조타운에서 검찰개혁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 한겨레 신문의 한 장의 사진 설명이 더 많은 국민들이 운집을 했는데 이 숫자 가지고 좀 기레기다 이런 소리를, 예를 들면 뭐 한 2만 명 모였는데 거의 3천 명인가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그건 기자가 의도한 게 아니었고 처음에 모여들기 시작할 때 처음 그 초기의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인데 과도하게 좀 매도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 약간 조금 그 결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 그 이 매체가 다양화되고 또 이 기자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은 1인 미디어를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키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통 매체 좀 그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매체에서는 어떤 기사 썼을 때 팩트 체킹을 계속 하거든요. 차장, 부장, 부국장, 국장까지 심할 때는 4단계까지 거쳐서 게이트키핑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매체들이 허다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짜 뉴스가 양산이 되고 뭐 일례로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스캔들, 여배우 스캔들 같은 경우도 일단 써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그 매체가 이름이 오르내릴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인데요. 기자님, 우리 그 제2에 대한 비평을 좀 지금 모두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제2에 대한 비평. 예. 네. 그 정준희 교수님 네.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제가 좀 무서운 게 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정말 좀 기레기 소리 들을까요? 개인차다 한번 외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기자협회 회장님이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회원들을 생각하면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용기 내서 말씀드릴게요. 좀 호기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자사 비평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그 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방송사와 신문사, 통신사 등에서 근무하는 33명에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5년차 미만의 한 신문 기자의 얘기인데요. 방송을 보면서 그간 잊고 있던 저널리즘이란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 계기가 되긴 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로 가끔은 답답하기도 했다. 또 다른 5년차 미만의 방송사 기자는 때론 패널들이 언론사와 기자들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지점이 원론적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실 적용이 가능한 대안을 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예로 검찰발 단독이 양산되는 게 그저 기자의 역량 미달 혹은 취재처와의 결탁 문제일까? 유독 기자라는 요소가 더 두드러지게 비판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기자들이 말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준일 기자님. 예. 아유 참 힘드네요. 일단 한국 저널리즘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한국 정기간행물법에 따르면은 현재 12월 기준으로 2019년 12월 기준으로 2만 개 정도의 한국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일간 신문이 630개 정도 있고요. 주간지가 한 3,300개, 월간지가 4,800개,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 게 한 8,000개 정도가 있고요. 방송사가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많은 언론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거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KBS는 매출액이 1년에 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뉴스톱 같은 데는 매우 영세해서 뭐 말하기도 그렇지만은 그렇습니다. 이제 다 모두가 다 같은 기자예요. 언론이고. 사실은 가장 편차가 큰 게 다른 어디보다도 저는 이 언론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언론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언론이 있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가르지를 않는 거예요. 다 기자, 모든 집단으로서의 기자들을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를테면은 굉장히 작은 매체들, 한국의 굉장히 작은 매체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광고를 한국은 그 저널리즘의 컨텐츠의 그 값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포털에서 공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향력을 저널리즘에 못 미치느냐? 지갑을 안 열기 때문에 못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독자들이 주는 게 아니라 돈은
광고주한테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많은 매체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클릭 수를 매우 늘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구글 애드센스 같은 광고를 붙여서 먹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노브라 기사, 뭐 이를테면 연예인의 뭐 이런 뭐 어뷰징 기사들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오는 거고요. 조국 기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생각보다 정파성의 문제는 몇몇 언론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그냥 그 기사를 그대로 복붙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게 돈이 되니까요. 다들 클릭을 하고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그거를 했던 거고 그 시스템으로 지금 뭐 조국 장관 한 달 동안 10만, 11만의 건수, 뭐 100만 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10만에서 13만 정도로 이제 대충 추산이 되는데 이게 나온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 물론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죠. 굉장히 근데 어떻게 그럼 이걸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토크쇼 제2에서 그렇게 세심하게 들어갔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보다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원론적으로 저널리즘은 한 번도 지금까지 굴러간 적이 없습니다. 저널리즘의 역사가 탄생한 이래 17세기, 16세기, 17세기에 아레오파지티카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를 썼고 19세기에 존 밀턴이 자유론을 쓰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저널리즘은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규범적으로 이상형이 있는 것과 현실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토크쇼 제이는 굉장히 너프하게 접근을 하고 잘 세심하게 구분 안 해줬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판단이고 기자들이 느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출입처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 기사의 생산성 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려면은 출입처에 나가야 되고 그 정도의 생산성이 없으면은 밖에서 쓰면은 예를 들면은 뉴스톱 같이 일주일에 한 건 씁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언론사가 먹고 살 수 있느냐의 문제도 사실은 여기에서 지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다 타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좀 이상주의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이제 좀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교수님 말씀 한 마디씩 듣죠. 일단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복잡한데 좀 단순화시켰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신문이 살아가는가 얘기할 때 실제로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뭐냐면 컬러티와 옐로우 사이에 시장의 구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예를 들면 KBS 같은 데들은 더 강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조선일보 더 강한 비판을 받아야 돼요. 왜? 메이저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자신들의 가치와 규범 사이에 현실이 너무나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근데 왜 그걸 표방하냐 이거예요. 왜 표방할까요? 장사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멋진 간판 달아놔야 후진 상품을 팔아도 장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럴 땐 차라리 외국에 있는 옐로우들은 그렇게까지 규범 엄청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하는 건 퀄리티들이 강조해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생산한 양질의 상품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요구들을 수행하는 거죠. 우리의 비판의 핵심은 사실 퀄리티에 집중돼 있으나 다시 말하면 퀄리티라고 선언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옐로우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 퀄리티가 먹고 사는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과 현실을 일치시켜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시장의 개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들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까지 충분히 포함해서 고민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출연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현실은 다르다. 그리고 관행이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고 지금 5년차 미만 신문 기자분들 말씀도 거기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5년차 미만인 기자분의 대답이라는 점에서 저는 또 한 번 또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 5년도 안 됐는데 벌써 관행을 말씀하십니까? 아직 5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게 더 일이 수월하다고 말씀하시고 한국에서는 취재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상과 옳음,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던 그 원칙을 잃고서 그 많은 것들, 명예와 권력과 소위 말하는 돈을 얻는다고 한들 그게 언론입니까? 원칙을 잊지 않는, 저희는 계속해서 원칙과 이상이 아무리 현실에서 멀다고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심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네, 현직 기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답변들 중에서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비평을 하려면 자사 비판이 항상 먼저입니다. 언론인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 같은 저널리즘 프로그램이 되려면 무엇보다 KBS 보도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 성찰이 실제 보도로 이어준 선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자사 비판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두 분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제가 한마디 좀 그러니까 기자들에 대한 변명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별로 이제 동의를 못 받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우리 기자들이요 그 월급 뭐 좀 더 받는 것보다 정말 신명나게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널리즘 제이 마지막에 언론의 관행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저는 그 멘트가 참 공감이 가고 짜릿하게 짜하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사실 우리 기자들이 신나게 일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가 쓴 기사 하나가 정말 언론의 관행을 바꾸고 세상을 뒤흔들 수 있을 때, 그럴 때 자부심을 갖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죠, 기자들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협찬성 광고, 협찬성 기사, 광고성 기사 이런 것들을요 예전에는 상당히 품위 있게 썼어요. 그런 것도 일단 무슨 얘기냐면 독자들이 봤을 때는 별로 눈치 못 채게. 그렇게 이른바 이제 뒤에서 거래를 했던 것인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지치다 보니까 언론이 노골적으로 그런 그 광고성 기사들을 써댑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좀 메이저 매체들까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서글프죠. 그렇게 강요당하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내가 정말 광고성 기사나 쓰고 있는 기자구나라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자 생활 저도 꽤 했는데 요즘처럼 기자들이 언론계를 떠나는 걸 많이 본 때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고요. 자괴감 느껴서 떠납니다. 과거에는 언론을 정치 권력이 총칼로 휘둘렀다면 지금은 자본 권력이 언론을 주무르고 있거든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직면에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기자님 준비한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하긴 하죠. 네. 제 질문에 대한 답은 또 해주실 거니까요. 네. 제 질문은 이제 요거는 아마 앞선 그 정주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을 생각하시느라고 제가 질문한 거를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 답변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러분? 네. 잠깐만요. 이 형님이 지금 멘붕이 왔대. 왜요? 아니. 이 사람 때문에. 네, 가만히 있어요. 최국 씨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그 현재 기자들이 KBS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KBS 보도는 비평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디 남한테 그렇게 지적질이냐. 이런 비난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아까 누차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체 비평이라는 게 물론 자사를 포함해야 되죠. 근데 자사 비평만큼 어려운 건 없죠. 왜냐하면은 해명을 하면 다 수긍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상의 어떤 어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는 비평을 가할 수 있는데 그 제작상의 어떤 그 이유를 들이대면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자꾸 그 뭐라 그럴까요? 잣대가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자사 비평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네, 김준일 기자님.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독하게 자사 비평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반대로 KBS 내부 비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거고 원래 자사 비평은 안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안 하고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보통 노조, 그러니까 다 노조가 있어요. 언론사에도. 그러면 언론사 노조에서 뭐 민실이나 뭐 자실이 뭐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보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지지 자사의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이거를 자사의 프로그램에서 비판을 하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이 정도로 독하게 하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갈등도 KBS 내부에서 벌어진 걸로 알고 있고 뭐 조국 사태에는 특히 이제 뭐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까지 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저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멋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사를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갈등이 물론 있겠죠. 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다름을 서로 인지를 하고 약간 접근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저는 신선하고 멋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의 생각이고 좀 더 응원을 열심히 좀 더 현재처럼 자사 비판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좀 덧붙이자면 공교롭게도
요즘 이제 KBS 보도 이슈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자사 비평이 얼마나 어렵냐면 사실 그 보도국에 있던 사람들이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제2팀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또 가고 서로가 다 얼굴을 아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결국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해낸 것은 뭐 특정인을 거론해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이제 최초에 만든 그 팀장이 다행히도 구성에서 왕따입니다. 모두가 다 싫어해 그 사람을. 그게 어떻게 좀 잘 맞아 떨어져서 이 정도 성과를 이뤄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대통령과의 대담 때와 조국 보도 관련해서 이제 알릴레오와 KBS의 공방 관련해서 좀 다뤘었고 시사 직격도 KBS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주제를 다뤘었는데 KBS 그 뉴스 자체를 뭐 좀 분석을 좀 몇 달 동안 해갖고 한 이런 기획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기자들이 비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자사 비판하고 우리 비판해라고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자사 비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가족의 일을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막 비판하면서 누군가 욕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게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일지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왜? 공영방송이니까 더더욱 해야 되고 남들한테 더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로 더 세게 비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수긍해 주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건 단순히 나를 비판해서가 아니라 시각이 좀 달라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관행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 뭐 이를테면은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또 자기 스스로 비판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억울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부딪혀도 마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KBS라는 조직이 더 많이 나아져야 되지만 그나마라도 좀 괜찮은 언론 조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아직 안 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정말 자사 비평을 처음 할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자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뉴스를 확인했을 때 이거는 꼭 다뤄야 되겠구나라고 직감 같은 거 있죠. 딱 오게 되면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어떤 점에서 정준희 교수님이나 저나 패널이긴 하지만 또 외부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제작진 입장은 훨씬 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동료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용기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인간이잖아요. 인간관계도 있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저희가 기자분들한테 요구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원칙을 지켜달라. 그 다음에 일의 수월함이라던가 개인적인 일들은 두 번째로 미뤄달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그 원칙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혹독하게 때로는 좀 가혹하게 비평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거의 2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 질문은 꼭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여기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또 길게 할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네. 네, 저도 서울에서 온 서유천이라고 합니다. 아까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김동훈 회장님께 이게 좀 불편한 자리에 또 더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은데 한 말씀 꼭 여쭤보고 싶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뭐 우리는 비판을 하지 말란 얘기냐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면 들으면 너무 타당한 얘기지만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한 좀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 기자회견할 때 보면 이제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고 거기에는 회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기자들이 다 와 있었죠. 주요 매체도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 한 달여간 쏟아냈던 어마어마한 기사 양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던지는 질문의 깊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취재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나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회장님의 말씀 중에 불편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럼 그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말라는 말이냐라는 질문에는 마치 일반 대중이 내가 생각한 어떤 정답, 예를 들어 뭐 조국은 장관 해야 돼, 혹은 뭐 반대로 조국은 절대 떨어져야 돼라는 어떤 생각을 기자님들께서 어떤 증거를 대줘도
바꾸지 않을 사람들처럼 판단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져요. 사실은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증거나 또 때로 새로운 의혹이나 나와서 조국 장관이 답변을 못하고 말이 바뀌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론은 또 바뀔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라이브로 쭉 다 봤었는데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그냥 보는 저도 알겠는데 계속 같은 질문만 하는 거예요. 저 울지 마시고 울지 마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길어졌는데 하나만 짧게 끝내고. 네. 저 사실 작년에도 왔었고 네. 작년에 우리 최욱님이 뽑은 베스트 리뷰상까지 받았었는데 아. 2번 연속 굉장히 똥덩어리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제가. 네. 근데 저는 최욱님한테 좀 당부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욱님은 이제 여기 직원이 아니니까 저는 사실 우기영 팬이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건 우리 옛날에 초창기에 민경욱 의원하고 얘기할 때 조선일보하고 민경욱 의원님은 통일되는 게 북한하고 잘 되는 게 싫죠? 아, 강효상 의원. 강효상. 아, 죄송합니다. 네, 강효상. 하도 얘기 많이 해서. 네. 그때처럼 최욱님이 저리톡의 빌런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 많이 하셔가지고 좀 위태로움을 느끼시는 거 알지만 좀 더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이 객석에 모두 다 정준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야, 다 전문가야. 다 이렇게 수긍이 가고 설득이 되고 설득되시죠? 예. 네. 저희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이 의견을 받고. 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하실래요? 한번 그래도 기회는 네. 드려야죠. 아니, 저도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도 답답했고 기자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자괴감도 많이 느꼈고요. 솔직히 낯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생중계 때 봤던 그 기자상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기자회견장이 정제된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뭐 지금은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나도 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온갖 미디어들이 많은데 그 미디어들이 다 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약을 안 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치 못한 매체들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벌어지지 말아야 될 현상들이 안 좋은 현상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네, 회장님 거기까지. 다른 의견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그 앞에 추리닝이신 거 아니에요? 추리닝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 어머니, 네. 저 오늘 한껏 꾸미고 오신 건데. 하늘색 아름다운 그 니트를 입고 오신. 아니, 저 오늘 백화점 갔다 오셨는데 그거를. 아니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아이 참. 네, 저는 서울에서 온 이재성이라고 하고요. 전 추리닝 아니고요. 일단 아까 그 기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 저널리즘 왜곡된 이유 중에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힘들면 일반적인 기업은 구조조정이 일어나는데 왜 계속해서 언론사는 늘어나기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기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협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지금 실려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자, 조금만 견뎌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 제가 기자협회 회장 선거가 지난 12월 9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하십니까? 네. 선거 운동을 하면서 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언론사를 돌아다녔는데요. 광주에 무려 13개의 신문사가 기자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모르는 신문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사들이 광주 지역에서 메이저예요. 왜냐? 광주 지역의 신문사가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3개가 그 기자협회 가입 회원사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협회 가입돼 있다면 어느 정도 좀 검증되고 이런 매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매체들조차도 상당히 좀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기자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주들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역 민방이나 또 지방 신문들 자꾸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이 건설업자들이 많이 신문사를 차려요. 그리고
뭐 최근에 그 모 건설업체가 서울신문 인수하려고 했던 것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그러니까 일단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관하고 상대할 때 상당히 우월적 위치에서 대관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자들은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이 기자로 채용된 상황에서 이 사주들의 어떤 그런 것까지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사주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게 얘기하면은 언론에 대한 그 철학과 가치관도 없는 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언론사를 만들고, 하지만 기자들은 나름 사명감과 철학을 가지고 신문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준 교수님이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시민 여러분들은 안 되는 데는 망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기형적인 그 언론의 수익 구조 이런 면들을 방송하면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와 관련돼서 좀 짤막하게 예. 그거에 관련해서요. 네. 되게 이제 언론학자로서 이런 얘기하긴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디로 갈 언론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언론학자들 중에 종편 생길 때 이렇게 반대 못한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예. 근데 그게 저는 언론 시장 굉장히 많이 잘못 바꿔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이 정리돼야 되고 실제로 퇴출돼야 된다는데 저는 사실 동의합니다. 되게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리고 나면 뭐가 남을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나서 남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따라서 경쟁력 있고 시민들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고 규범도 충족시키는 언론사가 남을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네. 이거는 겐지 너희들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나의 뉴스 소비가 어땠고 뉴스를 만드는데 왜 돈이 드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 신년 특집 공개 방송 KBS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김준일 기자님, 김동훈 기자님 공개 방송 또 저널리즘 토크쇼 제 식구들과 시민 여러분 정말 열렬히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같이 뵈니까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먼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좀 오래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더 오래 지속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남기 위해선 그러면 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너무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가치관에 지금 그 아이템을 찾는 것도 매몰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김중배 선생님, 그 이제 유명하신 언론계 어원로죠.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언론 수용자 아니면 사용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한국 언론계나 전체적 사회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강준만 교수, 전북대 교수가 이제 그 한국언론정보학회 그 키노트 스피치에서 얘기를 했던 게 기사화가 됐는데 해장국 저널리즘, 해장국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속풀이 저널리즘. 그래서 진영 논리에 매몰이 돼서 매우 강하게 속풀이를 해주는 언론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고 잘 나가는데 이거는 저널리즘의 문제기도 하지만 언론 그 수용자들 공중의 문제기도 하다. 이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왔고 김중배 선생님의 얘기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러면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의 어떤 아이템들의 확장력은 그런 문제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윤지호 사건, 윤지호 사기극이 있었는데 많은 언론들이 여기에 휘둘렸습니다. 사실은 뭐 JTBC 뉴스룸,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현정의 뉴스쇼, 기타 뭐 MBC 등등 제가 사실 상당히 대부분 막 출연하는 언론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한번 다뤄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사기극이 어떻게 재발하지 않고 저널리즘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저널리즘의 어떤 방향성, 지평들을 좀 넓혀가는 프로그램으로 한다라면은 더 오래가고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레기를 좀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말 그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전국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때 민주언론 실천위원회라고 각 언론사 노조에서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그 간사들이 모여가지고 기자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논의하고 그 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매체 비평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외화되는 게 어렵죠. 자사 안에서 노보에 실리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밖으로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표출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결단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상당히 그 용기 있는 프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열혈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박수를 보내고요. 좀 덧붙이자면 제가 그때 민원연에서 좋은 보도, 나쁜 보도 선정하는 심사위원을 했었는데 나쁜 보도만 선정할 게 아니라 우리 좀 좋은 보도도 선정해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자는 취지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그 건강한 모습을 전해주는 그리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보도에 대해서도 가끔은 좀 칭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쉽지 않은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두 분에게 따뜻한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제 신년 기획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혼이 났으니까 다음 주에는 칭찬을 받는 시간을 좀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2부 제의는 계속된다에서는요. 1년 동안 우리가 방송한 것 중에 가장 빛났던 방송을 한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깜짝 손님도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나고 싶은 깜짝 손님 누구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오시니까요. 누구야? 몰라.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0년 새해에도 언론의 관행이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밤 9시 40분 신년 특집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